북구 평생학습 발전 계획서의 기본적인 틀 정도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 용역이 내년 1월까지인데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연구 용역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 사회 전반의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살도 좀 떨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모이신 선생님들이 지금 연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시고 여러 고견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 북구 평생학습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것은요, 이 발전 계획을 어떤 로직을 가지고 발전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했는지 로직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연구된 주요 핵심적인 사안들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가 평생학습을 위해서 여러 사안들을 굉장히 많이 잘 처리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우리 북구 발전계획서 작성에 나섰다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북구가 드디어 발전계획서까지 하면서 하는구나, 전국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재까지 무엇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잘한 게 무엇이고 부족한 게 무엇이냐를 진단해서 그럼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봤더니만 평생학습 도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여진 의식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약간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발전계획 수립의 로직은 기본적인 발전계획 수립의 로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포인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밑에에 있어가지고 한번 밑으로 해야 돼요? 밑을 찍어야 밑을 얘를 찍어요? 화면을 찍혀요? 포인터. TV 화면이라 포인터가 안 돼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환경 분석을 하고, 그 다음 트렌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상황 분석하고, 새로운 요구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는 요구 및 필요 분석을 시행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환경 분석은 말 그대로 지금 평생학습의 전반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트렌드는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또 우리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걸맞게 우리가 또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그런 각종 정책적 차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합일성? 뭐 그런 것 때문에 트렌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분석은 국가, 광주광역시,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혹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타 기초단체, 광주 북구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저때 세 번째 현황 분석은 우리 광주 북구의 현황 분석입니다. 그래서 북구의 일반적인 현황, 그리고 평생학습 현황,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사업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요. 요구 및 필요 분석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요구 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만나기도 어렵고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설문지를 수행할 만한 요원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금은 사실 온라인 구글 폼을 이용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 놓았는데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몇 번? 오 선생님 몇 번? 한 번? 여섯 번 정도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어찌됐건 국민들의 평생학습 필요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실무자 인터뷰, 그리고 전문가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북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지금 북구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얘기하자면, 사실 환경분석은, 맨 앞에 있는 환경분석은 가장 커다란 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수밖에 없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저처럼 가방끈이 긴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남들은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저도 끊임없이 배워야, 제가 몇 살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이제 사회에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 기술 혁신 때문에 오는 삶의 어떤 새로운 필요, 이런 걸 계속 배워야 되는데요. 저보다 더 힘드신 분은, 가방끈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생존과 관련된, 며칠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찍고 입장해라, 요즘 그러잖아요. 뭐 네이버로 뭘 하든 QR코드를 뭐 카카오로 하든 뭘. 근데 어떤 할머니는 핸드폰이 있는데도 아유 거기 안 들어가고 나 그냥 갈래. 그거 할 줄 모르니까. 옆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그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발길을 돌리는 분들,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저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직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식당 가서 키오스크 찍는 게 두려워서 그 식당 안 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 기술혁명, 진짜 4차 산업혁명인지 뭐 그게 혁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학교가 못 해주고 있으니, 학교는 어린아이들한테만 해주죠. 못 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해줘야 된다. 제일 큰 얘기지만 사실은 제일 기초적인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고령화 기대 수명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고령층의 적응학습, 그리고 세대 간 융합시키는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필요한데 민간의 평생교육 기관은 하지 않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저런 걸 그럼 누가 해야 되냐? 결국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저 부분은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양극화가 심화돼서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된지가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장이, 평생학습의 장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광주는 조금 체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남 지역만 가도 지역 소멸론이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이야기한 우리 지역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전남도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인가 그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한 이야기,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지방이 소멸한다? 그러면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삶의 공간이 없어진다,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학습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더 공동체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환경으로는요 커다랗게는 두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정말 자신의 삶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학습이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에 두 가지 공동체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 평생교육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특히 국가 차원의 데이터를 보면 평생학습 영역이야말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훨씬 더 원하는 만큼 받게 되고요.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평생학습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여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 영역이요. 사실은 학교 교육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거든요. 학교가 부족해서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면 학교를 벤치마킹해요. 학교를 따라가요. 그래서 학교처럼 태를 갖춘 교육, 학교처럼 뭔가 공식적인 어떤 것을 가진 말 그대로 모양 빠지는 교육 이런 거를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평생교육이요. 사실 들여다보면 정말 개인의 자유로운 교육 그리고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고민하기보다는 교육받고 난 결과를 어떻게 인증해 줄 거냐, 학습 결과 인증하는 거, 그리고 교육받고 난 결과를 가지고 개인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거냐.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평생학습형 일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일자리로 보상을 해야 될 터인데 그게 뭐냐? 취업이다. 이런 형태가 돼서 결국 학교교육 패러다임은 가르치고 났으면 인정해줘서 졸업장 주고 졸업장 주고 나면 그거 가지고 취업하게 하는 것. 그게 학교교육이거든요. 평생교육은 사실은 그 연결고리를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꼭 졸업장을 받지 않아도 내 삶을 풍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멀쩡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도 갑자기 인증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변절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만 해도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이 되게 많아졌죠. 근데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평생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들어왔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각 지역에서, 특히 우리 광주 지역에서 지역의 평생교육 발전을 이끄는 리더는 대학평생교육원이었어요. 거기만큼 좋은 시설도 없었고요. 거기만큼 이렇게 뭐 규모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대학평생교육원으로 사람들이 막 모였고요. 그래서 대학평생교육원이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뭐 프로그램 뭐 100여 개, 200개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대학평생교육들이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그때 교수님들 생각에 조금 더 싸게 더 좋은 거 좀 해보자 했었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학점은행제가 생기면서 학점은행제를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대학이 거부하니까 대학평생교육원에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을 갖다 앉혀버린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당시 서울에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대학평생교육원을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 할 정도로 막 개발해내서 발전하는 어느 순간까지 올라가던 그때 학점은행제 강좌들이 생기면서 한 강좌당 일반 강좌보다 3배, 4배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학점은행제 강좌만 하느라고 일반 평생교육 강좌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아이디어하게 개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싹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잘 아시면 서울의 뭐 한양대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또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양질의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들이 막 이렇게 희석되게 되거든요. 국가도 문제이고 또 평생교육과 관련된 여러 전문 기관들 이런 데서도 이 학교교육
패러다임을 벤치마킹하는 평생교육,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교육 역시 개인이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장애, 개인들끼리의 경쟁 장애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걸 거예요. 우리 북부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제되지 않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즘 코로나 사태 겪으시면서 아시죠? 예, 이제는 학습도 IT 기술을 접목해서 언제 어디서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북부에도 놓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학습을 통해서 신사회적 가치 창출, 이때 말하는 신사회적 가치 창출은 말 그대로 공동체, 우리 그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 트렌드 분석이면 첫 번째로 국가가 5년에 한 번씩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4차인데요. 4차 계획 중에 특히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주요 과제가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세 번째 카테고리가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 풀뿌리 평생학습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창출, 미래 가치 창출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그 자세한 세부 사항이 옆에 빨간색에 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우리 북구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인문특화 평생학습 도시를 육성한다든가, 또 수요자 맞춤형 어떤 강좌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을 한다거나, 지금 보시면 저런 식의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수립돼서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북구청 차원에서는 분명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제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지원을 성과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특성화되었는지를 가지고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조선대학이 얼마 전에 굉장히 힘든 걸 한번 겪었어요. 대학들이 요즘 국가가 나서서 대학 역량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역량평가를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실무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체평가 보고서를 쓰라고 해요, 국가가. 그래서 그 자체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니네는 몇 점이야, 니네는 몇 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조선대가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땐 하고 있는 것보다 보고서를 너무 못 썼어요. 그래서 사실 국가가 대학을 지원하는 곳에서 저희가 한번 탈락된 적이 있어서 고배를 마셔서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고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통해서 특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분명하게 인풋이 무엇이었고 아웃풋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피드백을 어떻게 줬고 라고 하는 시스템이 분명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북구가 여러 선생님들의 그 노고와 그 정성으로 전국에서도 되게 막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 무릎학교?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이리소 프로그램,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라고 보더라도 프로그램 좋은 건 프로그램 좋은 거고, 니네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그러니까 투명하게 성과를 들여다보고 내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너네 선정 안 해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 부분도 주목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얼마 전에 발전교육을 세웠어요. 그래서 광주 평생교육 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을 19년부터 22년까지 세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진흥을 정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좀 띄는 거는요, 광주시민대학 네트워크형 캠퍼스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오른쪽 표에 있는 거는요, 이 발전계획서에 5개 기초자치부랑 협력한 사업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거론되어 있는 것만 뽑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저희가 광주 평생교육진흥 중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타겟팅해서 우리 북구가 그걸 따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 다 우리가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받아오는 돈만큼 그거보다 더 이상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디테일한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광주 북구의 평생학습의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남구 주민이에요.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내가 남구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북구에 대해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게 되다 보니,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좀 있었어요. 예, 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인구 감소 비율이 조금 높았고요. 특히 우리 북구는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독거노인 비율이 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일반 현황 면에서 결코 5대 자치구들 중에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타겟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한 한 가지는 문화시설이 북구가 가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립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쪽을 조금 쪼르면 다른 구에서는 받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들을 북구 주민들이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봤더니 그런 중요한 문화시설들을 중해공원 문화벨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그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내대학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저는 조선대학이 여기랑 이렇게 가깝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학교가 첨단의 캠퍼스를 해서 하게 되면 8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스트도 있고요. 또 폴리텍 있죠. 폴리텍 대학도 저희가 활용만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깊이 있게 오히려 큰 뭐 전남대나 조선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협력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 관내 6개 대학이나 있어서 대학과의 연계협력, 대학이 가진 걸 우리 북구청이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열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 분석 중에 사실 제가 5분만 죄송합니다. 5분만 제가 29분까지 하는 걸 알았는데 5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이 표에는요 광주광역시랑 북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이 광주 북구가요 다른 5개 자치구들에 비해서 평생교육 시설도 제일 많고요. 하여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일반 현황은요 5개 자치구 중에 최고입니다. 다 좋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요.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도 많고요. 보시는 바대로 기관도 많습니다. 사실 평생교육 기관은요, 우리 북구청에서 평생교육,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려고 할 때 사실 이들을 활용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은 여기 보시면 평생학습관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 이전까지가 우리 북구청이라든가 혹은 그 광주 교육청 제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교육청을 활용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카테고리는 저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7개만이 평생교육 법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이에요. 나머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행안부가 좌지우지하는 거지 교육부랑 상관이 없죠. 주민자치센터도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고요. 도서관, 문화시설, 여성시설,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이거는 우리가 하지 않고 복지 영역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하거나 협조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광주광역시 전체를 볼 때 제일 많은 평생교육 기관이요. 도서관이에요,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전체로 볼 때 평생교육 기관의 그 퍼센티지, 구성비가 제일 높은 게 도서관이고요. 그 다음이 복지시설, 즉 사회복지관 있죠.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복지관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근데 우리 광주 북구는 평생교육 기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많아요. 28개. 그러니까 행정구역별로 복지센터 하나씩 있는 거.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사회단체 부설평생교육 기관들이 우리 북구에는 다른 지역, 특히 서울이나 광주광역시보다 더 큰 대도시는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 기관의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평생교육 기관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일선 기관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방향, 이 일선 기관을 우리 북구에서 어떻게 컨트롤해서 이들과 협력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도 보시게 되면 전체 5개 중에 지금 북구가 상대적으로 기관 수나 프로그램 수가 많습니다. 종류별로 보시게 되면 여기 오른쪽 편에 그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요. 노란색이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 43.5%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이 학력보완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구들은 학력보완 프로그램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저희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안타까운 건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공동체 교육이라든가 시민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전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그래프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죠. 0.3% 정도밖에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북구청이 이제 평생학습 도시가 되어서 평생학습 도시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2006년에 북구 평생학습 조례가 제정돼서요. 전담 부서가 2007년에 설치가 되고요. 이때 처음 평생교육사가 채용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일을 하면서 2011년에 평생학습 도시 지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 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평생학습 도시 사업비 크지도 않잖아요. 쥐꼬리만한 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18년에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기까지 11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쭉 해서 발목할 만한 그런 사업들을 해오게 되는데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최근 3년 동안 우리 북구청에서 평생학습 확산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부탁에 의해서 지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하게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어떤 식의 사업을 했고 어떤 추진 실적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생학습 박람회를 했고요.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했어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이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찌 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거 너무 보여주기식이니까 없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직 평생교육이 뭔지 모르는 분이 더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사업이고요.
세 번째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으로 평생학습 협의회는 물론이고 평생학습 정책 연구단 그리고 학습 모니터단 그리고 성과집과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 그리고 외부기관 협약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에서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평생학습관 운영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가 있었고요. 또 광주 희망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매년 6회씩 진행하는 일종의 특강 프로그램이죠. 그걸 운영했고요. 행복학습센터로 무릎학교 캠퍼스 그리고 거점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해왔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저 행복학습센터는 읍면동 단위에서 그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학습센터를 어떻게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주민의 자발적인 운영이 제일 좋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점에서 사실은 우리 광주 북구의 무릎학교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활 그리고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들로 그렇게 평가받게 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으로요. 교육 사각지대 지원 그래서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맞춤형 프로그램도 있었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특화된 방향을 갖지 못한 채 운영돼서 아쉽다라고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배움터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배달 강좌가 있었고요. 학습 누리터 발굴이라고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도 있고요. 평생학습 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어깨너머 학교 이리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발전교육 수립을 위한 컨셉 노트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자면 너무 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광주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뭐냐? 평생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게만 할 거냐? 그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근데 평생교육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게 단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형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형식이 동아리 활동이고요. 주민이 독학을 한다라고 하면 독학을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학교 교육은 사실 우리의 영역은 아닌데요. 학교 교육이 아닌 세미, 중형식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보시면 학교 서비스를 받았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누가 담당해야 되니? 라고 얘기하면 교육청도 발 조금 빼고 있고요. 사실 우리도 조금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틀을 가지고 발전계획을 세워야 그 중에 실제로 해보니까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건 너무 힘들고 이건 그건 교육청한테 빼갈 수 있도록 하고 일단 크게 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을 아우르는 트렌드를 아우르는 그런 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틀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학습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게 저도 남부 주민이라서 저도 뭔가 배우고 싶은데요. 막상 차려놓은 메뉴를 보면 아쉬워요. 뭐가 아쉬우냐면 가방끈이 길어서 쓸데없는 그것만 있어서 그런지 조금 고급의 그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 처리하는 거나 어디 가서 배우고 싶거든요. 또 최근에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거 배우고 싶거든요. 대학에 가서 제 친구 교수한테 나 그거 배우고 싶은데 청강해도 돼?
그러면은요, 그 다음날부터 저랑 밥 같이 안 먹어요. 부담스럽다. 너무 쏙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거든요. 어디 가서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어요. 자, 개인학습과 관련해서 가방끈이 긴 사람도 배울 수 있도록 이제는 프로그램이 좀 고급화돼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교육이 주민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의 지식도 다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것, 고령자들에 대한 것, 학교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부분, 또 저는 요즘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 학교 밖 청소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 다 같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선생님한테 듣고 싶은 부분은요, 공동체 학습 부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학습을 촉진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너무 바빠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바빠요. 저부터 바빠요. 저부터 바빠서 공동체를 위한 학습 제대로 하기 되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광주 북구에 우리를 위한 학습, 공동체를 위한 학습, 안전학습, 환경학습,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학습, 이게 어떻게 촉진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저는 참 고민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북구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삶을 살면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생학습이 필요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서로 배워가면서 의견을 조절하고 조율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잘못하면은요, 저런 공동체 학습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힘만 들어요.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학습 촉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쪽에서는 쟤네들만의 리그야. 그거 하는 사람들만 해서 하네. 맨날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네. 그리고 구청은 거기에만 돈을 지원하네. 걔네들 뭐 하라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광주 북구 전체 주민들이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는 이 출발점 중에 하나가 무릎학교의 경험에서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학교 선생님들이랑은 나중에 다시 제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의 주요 검토 내용에서 교육의 질관리를 위해서 대학이나 아까 얘기한 전문 문화시설과의 연계 방향,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생각해 본 건요, LMS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LMS 시스템이 말 그대로 학습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보면 GC이라고 해서 경기도 주민들이 어디 가서 내가 뭘 배우지? 라고 하는 교육 정보와 관련된 걸 스마트폰으로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거에서 더 벗어나서 학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 광주 북구 차원에서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학습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평생학습관, 이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평생학습관의 특성화, 특화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 이 위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아무래도 공동체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번 말을 시작하면 그칠 줄을 몰라서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이나 혹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간 보고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북구의 평생학습 발전 이 계획이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게 이제 중간 보고고 향후 또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제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이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두 가지 맺었는데요. 그런 정책적 이야기를 하는 자리의 공간으로서는 갤러리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네. 이제까지 수많은 이런 토론회와 가담을 했지만 갤러리에서 하는 것처럼 됐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북구가 앞서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안 바쁘시면 조금만 더 길게 중간에 이제 바쁘신 분들은 먼저 일어서서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10시 48분인데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써서 진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들으면서 저도 이제 다른 문화예술 교육이나 문화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발전들을 이렇게 수립할 때 저는 생각하는 게 다 담아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역에 맞게 또 기관에 맞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은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서 들으면서도 이게 이걸 어떻게 이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될 것인가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의 시스템이나 또는 인프라가 몇 개 구축된 상태인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해볼 때 우리 북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 성과들을 어떻게 잘 살려서 그거를 이제 담아낼 것인가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오늘 의견을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말씀해 주시고 또 듣다가 또 필요하신 분들을 제가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문화발전연구소의 우리 김민숙 대표님에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북구에서 활동하시고 그러시기 바랄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북구가 가진 평생학습의 강점 이런 것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과 올해 특히 더 눈에 띄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학습 놀이터를 굉장히 많이 개발했다는 거예요. 물론 무릎학교도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 가까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거와 더불어서 마을 곳곳 학습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해가지고 지금 비대면 교육들, 그다음에 많은 수의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학습 놀이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마을 가까이에서 마음껏 본인들이 원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공부할 수 있고 또 내 주변의 마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향성이 저는 공동체라는 어떤 그 교육들하고 접목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 어떤 학습 공간들을 개발을 할 때 이제 주민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역 수다바위랄지 커피방역 미술관이랄지 이런 식의 주민들이 노력하지 않고 본인들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런 공간이 있네 라고 인연을 맺어서 뭔가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먼저 제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민들이 알아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수님께서도 시스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시스템화되지 않을 경우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이 시스템화를 과연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를 시킨다 한다면 인풋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북구만이 담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입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공간에 대한 생활 번역 안에서의 배움 공간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실제로 공간이 없어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접근성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걸어서 집 앞에서 걸어서 5분 내에 갈 수 있는 배움 거점들이 많아질 때 활성화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 거기로 오라라고 했을 때 그 접근성은 저희도 이제 동네에서 해보니까 마실 가듯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이제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공간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그런 것좀 배움터를 몇 개 이상 하겠다라는 그 미션들 이런 것들도 시스템화해서 만들어가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런 접근성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이제 공동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수님 어떻게 우리 국가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이 있죠. 일단 이 학생 놀이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선구자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 놀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가능성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게 더 확대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걸 시스템화하고 또 제 생각에는 이 학생 놀이터가 말 그대로 인포멀 에듀케이션이거든요. 무형식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게 다른 학습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저도 역시 고민 중이라서 이 부분은 지금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공간에 대한 고민들 같이 조금 했으면 좋겠고 마음이 바쁘네요. 네. 그 모르학교가 사실은 이제 그 학습 공동체 학습의 어떤 중요한 보고만의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그 무릎학교의 그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이제까지 해왔던 성과들이 공동체 학습에 있어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좋습니다. 네. 선생님 하시죠. 네, 이승기 선생님. 저도 그 성주광역시에서 조사한 거기에서 장소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 하면 장소 문제 이렇게 했는데 무릎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고 양산 캠퍼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네 방앗간 예전처럼 동네 방앗간에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청풍동에 사면서 제일 느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은데 관계 형성에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아무리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애를 세탁소에서도 그런 동네 방앗간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청풍동 같은 경우는 너무 남아도는 경로당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경로당을 그냥 그 노인들이 와서 밥이나 해먹고 그냥 수다 떨고 고돌이 치고 하는 이런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 마을마다 그런 요소가 있고 그런 요소에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일상세대로 엮어서 일상세대에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거든요. 뭐 교통카드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필요한 걸 모르는 거를 3세대들이 알려줄 수 있는 이제 1~3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그 평생학습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생각이 있으면 제로웨이스트는 다양한 부분에서 제로웨이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랄지 무릎학교에서는 정말 너무 스펙트럼이 많아요. 이거 실제로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역량이 아직은 리더하는 매니저들의 이제 역량 차이가 많고 지역의 특성, 지역의 공동체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사회적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비폭력배와 그거를 식강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의도했던 대로 오진 않았어요. 젊은 세대들도 오고 나이 드신 분들께 아직 아이를 이제 막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50대 중후반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방법이나 이런 스킬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20대와 50대가 같이 모여서 하기는 했어요. 근데 마을에서 왔으면 하는 자기 아이, 너무 길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기 아이만을 중시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볼 수 있는 대화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거 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오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걸 넓게 가져가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인원수부터 시작, 공간부터. 그러니까 북구에서 가장 잘했던 무릎학교 제가 실제로 18년부터 해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 마을사는 게 올해 1년 해보니까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필요하네. 이러면 그거를 한번 시도해볼 수 있고 이러면서 시행착오나 이런 걸 줄여갈 수 있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환경 문제랄지 아니면은 사회적 관계 문제랄지 아니면 이런 걸 하는데 저희 이제 지금 고민은 뭐냐면 거기는 이제 시내에서 유입된 사람들과 토착민들이 있어요. 분쟁이 굉장히 많은 곳이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은퇴하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오래전부터 거기에서 있었던 토착민들하고 이런 관계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울리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들이 다 달라요. 다양성이. 서양은 흥미로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하나로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모아낼 수 있는 게 문화예술처럼 좋은 게 없는데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적용하고 모아서 같이 한번 해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 플러스 그런 프로그램. 네네. 지금 거기까지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같은 걸 엄청 잘합니다. 결국 이제 평생학습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개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학습 공동체에서 이제는 공동체 미션까지 해결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북구가 앞서간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고 그게 이제 브랜드처럼 무릎학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많은 것을 담아내기에 훨씬 그릇이 컸다. 네, 그리고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한 가지. 네. 근데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고착화되잖아요. 이렇게 항상 하던 것만 하고자 익숙한 것만 하고자 하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이 참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그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받고 하다 보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면 그런 전체적인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무릎학교 활동가들의 분위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습니까? 훨씬 더? 네. 저는 안 자유로워요. 우리 정책을 연구하시는 고 선생님. 네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른 구하고 이렇게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사례들도 보시고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프로젝트형이나 미션형이나 마을에서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정형화되지 않는 어떤 이런 평상습의 어떤 이런 포맷들이 북구의 여러 부분에서 선생님 보실 때 어떤 변별력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갑작스럽게 질문 주셔서 이제 북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저희가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라는 거를 했었어요. 근데 북구와 관련해서는 재지정 평가를 받기도 했고 재지정이 되기도 했고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도 지정이 될 만큼 무릎학교가 이제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 센터로서의 어떤 그 브랜드화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좀 선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북구에서는 활동하고 계시는 자원들이 풍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승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 행복학습 매니저들, 즉 마을에서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런 활동가들의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분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학습자들과 그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네트워크할 수 있게끔 그 역량을 촉진시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그 각각의 그런 그 학습의 현장 센터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우수하게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조금 미흡하지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들을 굉장히 마련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소통의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이런 그 활동하시는 매니저들과 정보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런 역할들이, 이런 평생교육사가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평생학습의 이런 활동가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이끌어가고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게 또 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 동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이어서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북구에 있는 많은 활동가들의 역량을, 점처럼 돼 있는 그런 역량들을 어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같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좀 더 잘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이유는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게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갖는 게 옳구나, 또 이게 의미가 있구나를 함께 공유한다는 건데, 그게 지속되면 힘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힘을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선생님? 네. 네네네. 사람을 키워내는 것. 결국은 평생학습도 활동가들이든 강사든 어떤 기획자든 그 인력들이 그것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제안 같은 것들. 네. 갑작스럽게 저도 잠깐 무슨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네, 생각하고 계시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셔도 됩니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끊임없이 사람을 키워내는 일은 사실 북구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0년에 북구 평생학습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북구하고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이제 북구는 한번 이 사람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놓지 않고 꼭 갖고 인적 네트워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마을 곳곳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이제 깊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이 지금 무릎학교에서 또 이리소에서 다양한 학습 놀이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탕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모니터단 활동을 2013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성장을 했고, 북구 곳곳에 있는 어떤 소식들을 전부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되었다.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평생학습들이 평생학습답지 못한 그런 이제 시대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답지 못한 시대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이제 질문하시고 오늘 공동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잘 되어야 공동체인데, 지금까지 그 교육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 노인, 이런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교육 소외계층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별반 다르지 않게 그분들이 다시 소외계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온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깊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하게 할 수 있다면, 아까 이제 김희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인적 네트워크의 그런 북구의 인적 자원들이 그런 공간 곳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로 저는 이제 자신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계셨던 분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자원활동가 형식으로 더 많이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북구 평생학습이 보다 공동체적인 그런 학습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니고 저는 아까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목표에 굉장히 인기가 왔는데 무형식과 비형식의 교육 이 평생학습에 어떻게 실현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마을의 미션을 해결하는 문제랄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형이랄지 이런 것들도 평생학습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이제 실험에 가는 단계이고 성과를 내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사령모종 양재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데 뭐 최근에 그 생애 전환형 책도 만드시고 계시고 또 어떤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성들을 평생학습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고민들이 있으시면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딴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이리수에서 책 발전소, 제작소, 창작소까지 3년차 이어지고 있는 지역 청년 강사 입장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리수 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았을 때 실은 좀 회의적인 게 있었어요. 저희는 청년이라는 특수한 대상이 있고 현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넘쳐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얻을 게 없는데 자기 시간을 들여서 올까? 그런 모임들이 그리고 지속적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광적인 종교 집단이 아니면 뭔가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안을 받을 때도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이 되는 수업일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제 또래 학생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거의 선배 입장인 거지 굉장히 높은 차이가 많은 차이가 나는 강사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책이라는 장르는 지역에서 배우는 게 약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아날로그라는 종이책은 죽었다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기록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느끼기도 했고 정말 신기했던 거는 그 아까 회의적인 의심들이 정말 피부로 느꼈던 게 지금 현재 첫 번째 기수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나면 지원사업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내년에 이 사업이 언제 오픈하나요? 지속이 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확답을 못 해주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희도 내년에 돼봐야 알고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답답했는데 첫 번째 기수가 지금까지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했던 청년들이 과연 자기가 금전적으로 혹은 이력적으로 얻을 게 없는데 이렇게 모일까라는 것들이 되게 잘못된 거라고 피부로 느끼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이피소라는 거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취업이 연계입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굉장히 좀 느꼈던 게 대학교도 취업이 힘들어서 모든 대학마다 취업률이 몇 %라고 걸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나름 장기 프로젝트긴 하죠. 6개월 혹은 7개월까지 가니까. 근데 저희가 어떻게 지역 청년들의 취업률을 보장을 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학습이라는 게 취업률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평생 가져가고 싶은 삶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책 창작소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그게 기록과 책과 그리고 혹은 편집 디자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서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안정적인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말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청년이라는 특이성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저녁, 새벽, 그리고 시간을 맞추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현장에서도 실제 그게 제일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 공간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청년들이 뭔가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평생 직업이 하나 있고 자기가 별도로 하는 다른 직업들, 다른 업무들이 있는 건데 그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유 공간
오픈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광주는 그런 개념의 공간들을 만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수업 장소가 수업이 끝나고서도 저희 모이고 싶어요. 자발적으로 항상 문의가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안정적인 공간을 안내해 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335 카페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뭔가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리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약간 난처했어요. 책을 만드는데 글도 쓰고 같이 피드백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나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절반 정도 섞었거든요. 근데 이게 외려 저희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쓰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주에서 만나고, 하지만 100% 온라인은 저는 아직도 회의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의 온도가 중요한 건데 만났을 때 교류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하지만 상황에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는 왜 올해 다른 과목들은 아마 되게 힘드셨다고는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커피나 이런 것들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려 책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외려 더 잘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없어도 선생님 조금 정리를 하셔야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멀리 봤을 때 안정적인 공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소규모 팀이 여러 팀이 생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이고, 지금 현장에서 저도 이게 자발적으로 모이고 싶은 마음을 느끼게 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게 평생 학습이고 미래 가치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으면 지속적인 지원과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멀리 보면 오래 배우고 그 친구들이 점점 밖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중기 발전 수립을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나 이런 지속적인, 아까도 보면 소규모가 특정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1기, 2기, 3기를 거치면서 이 친구들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걸 느끼거든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특히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1기가 한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고, 2기가 한 프로그램이 커피가 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서, 저 역시 이 이리소 팀의 안정된 공간 확보는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청이 돈을 내서 하는 건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중에 학생이 만드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만드는 학교. 그래서 학생이 나는 천문학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변에 천문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른이 만들어주지 않고요. 학생들이 만들 수 있게 하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천문학 덕후들이, 지역에 있는 천문학 덕후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공부하다 보면 전문가 특강도 자기들이 계획하고요. 동아리도 만들고요. 후배도 선발해서 뽑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가 만든 학교가, 마을 학교가 8년씩, 5년씩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저는 우리 이리소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한 공간에서 관심을 공유하는, 요즘 청년들은 돈 안 줘도요, 내 이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덕후가 되면 언젠가는 나한테 보답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50대, 60대랑 아이들의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 모델을 좀 봐서 이 북구에서도 청년 사랑 방식으로 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싶어서 왔는데 제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전 무릎학교의 경우 지금 이리소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리소하고 그리고 무릎학교하고 학습놀이터인데요. 학습놀이터는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간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데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부터 나의 배움이 시작돼서 내가 그쪽으로 계속 파고든다. 이런 식으로 짜려고 하고 있고요. 무릎학교의 경우는요, 선생님. 세대 융합교육?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할머니 무릎 밑에서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어린아이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움을 받고 세대 융합교육 혹은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토착민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 이걸 크게 나눈다면 선주민과 이주민의 문제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대와 전혀 다른 문화를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만 본다면 학습 놀이터랑 무릎학교랑 이게 조금 이렇게 같이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릎학교의 경우에는 학습 놀이터보다는 훨씬 더 약간 정형화된 그런 식의 세대 융합 교육 혹은 다문화 교육 혹은 뭐 그런 패러다임으로 해서 지금 무릎학교가 꽤 됐잖아요. 거기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조금 더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조심스럽지만 무릎학교야말로 시스템화를 좀 생각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런 판단이 원하시는 판단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오늘 최고의 질문은 저 이걸 여쭤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북구가 아까 뭐 고 선생님도 얘기해 줬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제가 보니 최고의 능력이 사람 관리인 것 같아요. 국수기 선생님도 그렇고 관련된 모든 분들이 사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마을 활동가들이 탄력을 비교적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마을 활동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냥 자원봉사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갖고 와서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인건비성으로 받아가지는 못하실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 좋아서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양 선생님도 그렇고 다 뭐 그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더 이들에게 나 정말 지역에서 지역 활동가로서 나 진짜 자리매김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 괜히 쥐꼬리만한 돈 잘못 드리면 더 문제 되잖아요. 하던 일도 놓고 싶잖아요. 내 일이 요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돈이 막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활동가 분들에게 현실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나요? 네네. 무릎학교는 인건비 문제는 무릎학교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작은 돈이지만 매니저에게 한 달에 활동비를 줬다는 거예요. 20몇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네네. 근데 그러면서 어찌됐든 작은 돈이지만 좋은 인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게 저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인력이 왔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에는 기본적으로 매니저든 거기 참여하시는 한 사람들이 나는 이제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활동가들은요. 그랬을 때 저는 양산 캠퍼스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항상 강의를 할 때 오신 분들한테 여러분은 이거는 사회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잘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거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무릎학교 할 때 정형화 시키는 것은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왜냐하면 20강을 무조건 배치를 해라였거든요. 각 무릎학교마다 20강을 배치해라. 이건 정형화된 거고 이러면서 이제 행정이 돈을 떠나서 프로그램 주면서 이 돈으로 이만큼 너희들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과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정형화되고 틀에 맞춰서 그거밖에 사고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유형을 만들어가는 건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그런 미션형, 프로젝트형의 유형들을 만들어가면서 기존의 것과 좀 이렇게 융화되는. 참고로 그 양산 캠퍼스 월세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내용을 내고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건데 제가 들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북구가 아까 오신 말씀하실 때 노령 인구가 많은데 또 반대 대학이 7개. 그만큼 또 뭐 이주해서 왔던 어쨌든 청년 세대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학과 연계와 관련해서 대학에서 나오셨죠, 선생님? 네. 관련해서 질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대학교에 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는 북구가 친정처럼 여기 무릎학교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평생학습 관련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반가웠던 점이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북구는 현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단위 사업들에 대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특색화를 가져서 전국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데에 아울러서 시스템화하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그게 기회가 될 것 같고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그 시스템에서의 초점이 진단과 평가와 활용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공간이나 사람에 대한 부분은 단위에서 그리고 각각의 운면동에서 너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요구나 그다음에 진단이나 다음 연도에 그걸 반영해서 발전해가는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고민에서 좀 중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구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의 발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의 발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릎학교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민 강사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한 학습 활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또 이들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발굴되어 있는 주민 강사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그 다음 단계로 확장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대학일 수도 있고요. 또 이미 북구에서는 대학과의 연계를 시작을 했었고요. 배움터에서도 마을의 공간들을 다각도로 배움터를 구축하는 것들도 실험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광주 북구에 있는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비형식 교육, 무형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안의 작은 단위의 공동체까지도 현황 파악이 되고 학습 배움터로서의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담겼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 활동가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육이 조금 특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량 강화의 교육에서 대상별 그리고 활동가의 경력이나 역량에 따른 그 단계별 교육 과정들이 심화 과정으로 추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야기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선생님 혹시 오늘 이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나 의견 주시겠습니다.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전략사입니다. 계속 지금 여기 북구가 이거 잘하고 있고 이거 잘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공간이나 이런 거는 저희 진흥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거는 계속 저희 진흥원에 요청도 하셨고요. 이제 올해 시범으로 그 사회혁신 플랫폼에서 마을에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단순히 프로그램을 돌아가고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학습을 통해서 마을에서의 뭔가를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 이제 진흥원에서도 평생학습 마을이라는 걸로 자치구에 적어도 한 개씩은 이렇게 좀 세워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 연계해서 거기는 이제
강사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매니저라든가 활동가들에게 주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홍보비라든가 또는 공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마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조금 발달시키면 이미 뭐 공간이라든가 사람 관리라든가 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특화가진 북구 같은 경우는 되어 있어서 좋은 취지로 그렇게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신 말씀? 진흥원이랑 관련해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생학습 성과 관리 측면에서 성과가 무슨 취업률이나 또 학습 동아리 유지율이나 이런 어떤 그냥 남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래 그거 괜찮은 평가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요인 말고 다른 성과평가의 기준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면서 길게 말씀드렸던 학교식의 그런 방법을 벤치마킹 하지 말고 새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리소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무엇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도 성과로 잡힐 수 있게 하는 그런 툴을 아마 부평원은 얘기해보니까 정신없어서 못 만들 것 같고요. 우리 광주가 먼저 만들어서 성과평가 역시 이전 세대랑 다르게 새로운 성과평가의 툴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북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우리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게 이제는 그냥 좋은 프로그램 던져서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런 건 이미 북구가 이미 다 해놨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 이걸 했어.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부족한 건 뭐고 잘한 건 뭐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해 라는 식의 디테일한 계획과 실행을 하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진단평가 체계가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광주 북구의 담당자 수로는 진단평가 못합니다. 평생교육과 관련된 데이터는요. 우리 광평 학생도 와 계시지만 아마 평생교육과 관련된 데이터 중에 1,500이 1도 못 갖고 있을걸요? 그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부터 북구에서 지금 뭐 청풍동에서 이번에 뭘 했는데 거기 어떤 분들이 오셨고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쭉 가지고 있으면 청풍동 걸 가지고 다른 동에도 또 접목시켜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래서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첫 번째 인력, 저 발전계획서에 그렇게 꼭 쓸 거예요. 인력을 많이 조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서가 구청에서 지금처럼 그냥 저기 어디 그냥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 가까이에서 그 복지 관련된 부서 또 구청 안에 있는 여러 부서들의 교육이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다 관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서 사실은 이 구조 및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 담당자님들하고도 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지선님, 짧게. 평생학습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북구 규모에 비하면 사실 평생학습관이 너무 열악합니다. 북구 평생학습관의 자랑거리는 자미갤러리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열악한데 북구의 평생학습 동아리가 한 150여 개 정도 되거든요. 타 시군구에 비하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이것도 사실은 각자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북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들이 학습관을 한번 쓰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임 장소가 없어서 뭐 카페를 활용한다든가 뭐 학습 놀이터를 활용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은 어떤 자기들만이 아는 어떤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관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공연장도 좋고 뭐 다 좋긴 하지만
다른 시공구에 가서 보면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 좋은, 더 넓은, 더 많은 공간을 갖고 있는 게 학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관심을 우리만이 아니라 의회 인준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의회에 계신 분들이나 구청장님이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주민의 행복이 결국은 그 정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행복이기도 하니까 저는 그걸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 정언하십니까?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나온가요? 네, 나오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좀 열악하죠. 그 당시 이걸 처음에 지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규모였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도 많이 바뀌고 여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수요도 많고 그래서 현재 저희 문희 청장님께서도 이 평생학습관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시단 말입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 지을 수는 없는데 어찌할 것이냐 고민하시다가 지금 현재 이 건물들 보면 엘리베이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금 제일 풍경체가 되고 나서 이 주차장이 지금 공공부지예요. 또 이 앞에도 주차장 있죠. 공공부지를 지금 구청에서 임시로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공원이 조성될 건데 요 뒤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계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갤러리를 이발을 이쪽에서 이쪽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층 3층 올라가고 공간이 좁은데 그 밖에 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사진을 중축해서 사람들이 하기에 예산이 거의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도 끝나고 해서 조만간 공사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셨고 교수님의 몫이 이제 남았네요. 네, 잘 담아주시고 혹시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조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북구가 앞서가는 평생학습의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